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 눈 속에서 이러다 정말 죽소! 눈보라치는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나무를 팔고 늦게 돌아오던 머슴 하나가 마을 어귀 돌다리 아래에서 눈에 반쯤 파묻힌 여인을 발견했지요. 흔들어도 대답이 없고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 해진 저고리 차림의 낯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머슴은 두말 없이 제 겉옷을 벗어 덮고 그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제 저고리 안자락만은 죽어라 움켜쥐고 놓지 않았지요. 그 해진 옷 속에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여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못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 두매에 눈이 많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사흘이 멀다 하고 눈이 내려 집집마다 처마 밑에 고드름이 팔뚝만큼 자랐지요. 그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 가는 초가에 칠성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겹방을 전전하며 자란 사내였지요. 배운 것이 없어 글자 한자 읽을 줄 몰랐고 가진 것이라곤 남보다 두툼한 두 손과 우직한 등짝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들 말했지요. 칠성이 힘은 소 같아도 셈은 어린애만도 못한 놈이지. 제 앞가림이나 하면 다행이야. 저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으니 말이야. 누가 저런 미련한 놈한테 딸을 주겠나. 글도 모르고 땅도 없는데. 칠성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씩 웃고 말았습니다. 화를 낼 줄도 말대꾸를 할 줄도 몰랐지요. 남의 논의를 대신 갈아주고 품삯 대신 좁쌀 한 뙑박을 받으면 그걸로 죽을 끓여 하루를 났습니다. 그래도 굶주린 개가 문 앞에 오면 제 죽을 덜어주는 사내였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섣달 금음을 며칠 앞둔 밤 칠성은 이웃 마을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늦게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지요. 그때 마을 어귀 돌다리 아래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눈에 반쯤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거적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여인이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칠성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얼었고 뺨은 밀랍처럼 하였습니다. 손끝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고 이미 몇 군데는 꽁꽁 얼어 곱아 있었지요. 조금만 더 두면 그대로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대로 두면 죽겠어. 칠성은 두말 없이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쌌습니다. 제 몸이 시린 것은 뒷전이었지요. 그러고는 여인을 등에 둘러엎고 마을 안으로 뛰었습니다. 눈길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지요. 조금만 견디시오. 조금만. 마침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주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등불을 든 그들이 칠성의 등에 업힌 여인을 보고 웅성거렸지요. 저게 뭐야? 웬 여자를 업고 왔어.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니여. 저 꼴을 좀 봐. 다 죽어가는구먼. 한 사내가 앞을 막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 부잣집 마름 노릇을 하는 자였지요. 살집이 두둑하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칠성이 이 사람아 정신이 있나 없나 저런 것 걷어봤자 입만 하나 늘 뿐이야. 죽어가는 거지 여편네을 뭐 하러 짊어져. 얼어 죽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요. 죽으면 죽는 게지. 자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목숨까지 짊어질 참인가. 저 계집이 자네한테 밥이라도 먹여준다던가.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칠성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제 초가로 걸음을 옮겼지요.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등을 따라왔습니다. 저 미련한 놈, 제 죽 한 그릇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내버려둬. 며칠 못 가 둘 다 굶어 죽을 텐데 뭐. 별 오지랖도 다 보겠네. 그날 밤 칠성은 여인을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껴두었던 장작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밀어 넣었지요. 언 손발을 제 손으로 감싸 녹이고 좁쌀죽을 쑤어 한 술 한 술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은 밤새 알았습니다. 헛소리 속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도 했지요. 여보, 날이 어디 계십니까? 칠성은 그 헛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이 오른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지요. 정신 차리시오. 여기 사람이 있소. 혼자가 아니오. 먼동이 틀 무렵 여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던 여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집입니다. 어젯밤 돌다리 아래 쓰러져 계셨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었지요. 무리하지 마시오. 우선 요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칠성이 죽 그릇을 내밀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저고리 안자락을 더듬었지요. 무언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안자락이 만져지자 여인은 그제야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은 그 손길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저 추운 사람이 옷깃을 여미는 줄로만 알았지요. 어인일로 그 지경이 되셨습니까? 이 엄동에 홀로 길에 나앉으시다니. 여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흘렸지요. 갈 곳이 없습니다. 칠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라 여겼지요. 며칠이 지나 여인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씻고 나니 세상에 야위었어도 이목구비가 반듯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흰 살결에 눈매가 서늘한 것이 어딘가 예사 사람 같지가 않았지요. 마을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얼굴을 보고 저희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거지치고는 얼굴이 곱네. 손도 곱고 말이야. 곱기만 하면 뭐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것을 내력도 안 밝힌다며. 여인은 제 내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친정이 해주 땅이라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해주댁이라 불렀습니다. 성도 이름도 없이 그저 해주댁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노인 하나가 칠성의 초가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지요. 백발이 성성한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었지요. 노인은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칠성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사람들이 너더러 미련하다 하더구나. 예, 다들 그리 말하지요. 거지를 거둬 무얼 하겠느냐고들 하더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요. 글쎄요, 저는 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남들은 저 여인의 해진 옷을 보고 거지라 하더라.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다니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요.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값은 걸친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으로 재는 법이다. 남들은 저 여인의 해진 옷만 보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보았구나.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가장 밝은 눈일지도 모른다. 칠성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이 저를 나무라지 않는 것이 고마워 꾸벅 절을 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어르신. 허허,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알게 될 게야.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 덮인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말이 훗날 무엇을 뜻하게 될지 그때의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 산골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도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해진 저고리 안자락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온 마을이 비웃는 그 초가 안에 어떤 사연이 잠들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지요. 겨울이 다 가도록 해주댁은 칠성의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다 했지요. 칠성도 굳이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집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해주댁은 손끝이 야무졌지요. 다 해진 칠성의 옷을 정갈하게 기웠고 좁쌀 한 줌으로도 그럴듯한 죽을 쏘어냈지요. 살림살이가 손을 타자 쓰러져 가던 초가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방구석이 반듯해지고 부뚜막이 윤이 났지요. 칠성은 그런 해주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부인, 손이 참 야무지십니다. 이 삭막하던 집이 사람 사는 집이 되었어요. 저야 그저 손에 익은 대로 할 뿐입니다. 서방님이 거둬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은혜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덕을 보고 있는 거려. 봄이 오기 전 마을 노인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 하나에 나물 몇 접시가 전부인 가난한 혼례였지요. 그래도 해주댁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아내로 삼으시다니. 서방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요, 저야말로 분에 넘칩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한테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와주셨는데요. 칠성은 진심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고운 사람이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그저 고마웠지요. 하지만 마을의 눈초리는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잣집 마름은 칠성 내외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루는 칠성이 하루품을 팔러 갔더니 마름이 삭슬 반으로 깎았지요. 자네 요즘 계집 어떠니 사람이 달라졌구먼. 그래도 삭슨 삭시지. 오늘 일한 건 이거면 됐어. 어르신, 이건 약속한 삭스의 절반입니다. 아침에 스무잎으로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반, 자네가 셈을 할 줄이나 아나. 글자도 못 읽는 주제에 무슨 삭 타령이야. 내가 10잎이라 했으면 10잎인 게지. 분명 20잎이라 하셨습니다. 어허, 이 사람 봐라. 싫으면 관두게. 자네 대신 일할 사람은 널렸어. 글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칠성은 억울해도 따질 말을 몰랐습니다. 셈을 못하니 무엇이 틀렸는지 조목조목 짚을 수가 없었지요. 그저 반절 삭슬 받아 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일을 말하자 해주댁의 낯빛이 흐려졌습니다. 서방님, 그 삭슨 원래 얼마로 정하셨습니까? 엽전 20잎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잎만 주더군요. 제가 셈이 어두우니 우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주댁은 잠시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 하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다음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삭슬 몇 잎으로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받은 잎을 제 앞에서 헤아려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칠성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부인은 셈을 할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셈을요? 해주댁은 흠칫하더니 이내 옅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살림하는 아녀자가 되자니 배우게 되더군요. 칠성은 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아내가 셈에 밝다는 것이 신기하고 든든했지요. 그날 이후로 마름은 2번 다시 칠성의 삭슬 함부로 깎지 못했습니다. 받은 잎을 해주댁이 또박또박 맞춰보는 통에 어디서 얼마가 빈다는 것이 훤히 드러났으니까요. 이복의 마름 양반, 오늘 삭슨 20잎으로 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소이다. 다들 들으셨지요? 칠성이 이렇게 미리 못을 박자 마름은 입맛만 다실 뿐 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주댁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에게도 남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밤이면 해주댁이 잠든 뒤 칠성은 아궁이 불빛 아래 앉아 무언가를 손끝으로 잡고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지요. 몇 해 전 칠성이 관아에 나무를 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문서를 지게에 실어 나른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한 장이 지게 틈에 끼어 딸려왔지요. 글자를 모르는 칠성에게 그 종이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지녔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답답하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만 있다면. 칠성은 혼잣말을 하며 그 종이 위먹 자국을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았지요. 뜻은 몰라도 붓이 지나간 자리의 굽이와 꺾임만은 손끝에 새겼지요. 이 획은 여기서 꺾이고 저 획은 저기서 삐쳐나가고 언젠가 글자를 배우면 이걸 읽어보리라. 그런 부질없는 바람으로 밤마다 그 획을 더듬는 것이 칠성의 유일한 버릇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 할 일이었지만 칠성에게는 그것이 그를 아는 세상에 닿아보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한편 마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떠돌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물을 기르며 나누는 이야기였지요. 하루는 해주댁도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얘기 들었나? 3년 전에 이웃 고을 윤씨 댁 말이야. 아, 그 반듯하던 윤생원 댁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다지. 아마 서좌수가 눈독을 들였다잖아. 윤씨 댁 논밭이 그 근방에서 제일 기름졌으니 말이야. 해주댁의 물동이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악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윤생원이 땅을 안 판다고 버티니까 서좌수가 무슨 수를 썼는지 관아에 고발을 했다지 뭐야. 향청 공금을 빼돌렸다나 어쨌다나 저런. 그래서 어찌 됐대. 어찌 되긴 5억에 갇혀서 그 해를 못 넘기고 죽었지. 재산은 죄다 나라에 빼앗기고 헐값에 그걸 사들인 게 누구겠어. 다 서좌수 소나기로 들어갔지. 세상에. 그럼 그댁 안식구는 어찌 되었대. 몰라. 그 난리통에 어디로 갔는지. 죽었단 소문도 있고 어디 팔려갔단 소문도 있고. 아무튼 서좌수 그 양반 겉으론 점잖은 척해도 속은 시커먼 사람이야. 향청 좌수 자리 꿰차고 앉아서 이 근방 논밭이란 논밭은 다 제 것으로 만들 작정이라니까. 쉿, 조용히 하게. 그 양반 하수인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지 아나. 괜히 화 입지 말고. 여기서 좌수라 함은 고을의 향청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향청은 그 고장 사족들이 모여 고을 일을 논하는 자리였으니 좌수라 하면 수령 다음 가는 향촌의 실세였지요. 서좌수. 이름은 서인두. 나이 52의 이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늘 점잖은 웃음을 띄었지만 그 웃을 때조차 눈만은 웃지 않는 자였습니다. 해주댁은 물동이를 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3년 전 그날의 일이 옥에 끌려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해주댁은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해주댁은 잠든 칠성 곁에서 저고리 안자락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꿰매어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지막 흔적인지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주댁은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지요. 그 말이 남편에게 하는 것인지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의 초가에는 그렇게 저마다의 비밀이 하나씩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깨어날 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지요.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칠성이 아내의 낡은 저고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주댁이 마을에 나간 사이 안자락 솔기가 터진 것을 보고 기워주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안자락을 뒤집다가 칠성의 손끝에 무언가 빳빳한 것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안감 속에 뭐가 들었나? 옷감 사이에 종이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2장이나 되었지요. 칠성은 조심스레 실을 풀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붓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 장 끝에는 커다란 수결이 그려져 있었지요. 칠성은 그 수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굽이와 꺾임이 어딘가 낯이 껐지요. 밤마다 제가 손끝으로 더듬던 그 관아 문서의 획과 붓놀림의 결이 꼭 닮아 있었지요. 이상하다. 이 삐침이 그 종이하고 어쩌면 일이 닮았을꼬.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옷 속에 꿰매어 두었을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해주댁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의 손에 든 종이를 본 순간 해주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안자락 솔기가 터져서 기우려다가 나왔습니다. 부인, 이게 무엇입니까? 옷 속에 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해주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3년을 목숨처럼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해주댁이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껏 속인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칠성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주댁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저는 이웃 고을 윤씨 가문의 안 사람입니다. 남편은 윤도원이라 하였지요. 3년 전 서좌수라는 자가 우리 논밭을 탐내어 남편을 모함했습니다. 향청 공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죄목으로 말입니다. 칠성은 숨을 삼켰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제 아내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윤생원 댁이, 예, 바로 저희 집입니다. 남편은 옥에서 세상을 떠났고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저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도망쳤지요. 그날부터 3년을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밤에만 걷고 낮에는 숨었지요. 그래서 그 지경으로 얼어가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밤 서방님이 저를 업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돌다리 아래에서 얼어붙고 말았을 것입니다. 칠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홀로 삼켜온 세월이 이제야 눈에 보이는 듯 했지요. 그럼 이 종이 2장은 무엇입니까? 한 장은 남편의 마지막 서찰입니다. 옥에 갇히기 전 제게 몰래 건네준 것이지요. 남편의 손으로 직접 쓰고 남편의 수결을 그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편의 진짜 글씨가 남은 것은 이제 이 한 장뿐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요? 해주댁은 2번째 종이를 조심스레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화를 당하기 전 서좌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미리 돌려 둔 전담 문서입니다. 이웃 고을에 있는 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맡겨 둔 것이지요. 서좌수도 이 땅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땅이라도 남겨 언젠가 제가 굶지는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을 마친 해주댁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녀자 혼자 몸으로 어찌 그 땅을 찾겠습니까? 제가 관아에 나서는 순간 서좌수는 제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처럼 저도 무슨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품에만 안고 3년을 굶주렸습니다. 팔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칠성은 모든 것을 알았지요. 사흘을 굶어 얼어 죽어가던 그 여인이 어째서 저고리 안자락부터 더듬었는지, 어째서 제 내력을 한사코 감추었는지 말입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친 제 손에 아내의 여윈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부인, 울지 마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서방님,
이제 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몰락한 죄인의 아내입니다. 서방님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치다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부인이 어느 집 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밤마다 제 해진 옷을 기워주고 삭슬 맞춰 주던 제 아내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되고 말고요. 해주댁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마음 놓고 우는 밤이었지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그 땅 문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해주댁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 땅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서좌수의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저는 서방님까지 화를 입을까?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 땅은 남편께서 부인을 위해 목숨 걸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팔지 않으셨지요. 그것을 이대로 썩힌다면 그분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주댁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칠성의 말이 옳았지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것을 두려움 때문에 묻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위험합니다. 서좌수가 어떤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걱정은 마십시오. 이 땅 문서에는 부인의 이름도 윤씨 댁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하셨지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둔 것이라면 제가 그 사람에게서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저 이웃 고을의 땅을 좀 마련하려는 머슴일 뿐이지요. 누가 글도 모르는 머슴 칠성을 몰락한 윤씨 가문과 있겠습니까? 해주댁은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기야 온 마을이 미련하다 비웃는 머슴 칠성이 그 반듯하던 윤씨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 누가 의심하겠습니까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로요. 괜찮습니다. 부인은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웃 고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문서 2장 중 땅 문서만 가져가십시오. 남편의 서찰은 이것만은 제 품에 두겠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남편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리하십시오. 그 서찰은 부인께서 잘 간수하십시오. 저는 땅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튿날 새벽 칠성은 그 전담 문서를 품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웃 고을 관청에 가서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그 땅을 제 것으로 옮겨받으려는 것이었지요. 글자는 몰라도 문서와 사람만 되면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나흘이면 돌아올 겁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떠나는 칠성의 등 뒤로 해주댁이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불씨가 훗날 얼마나 큰 불길이 될지, 그리고 그 불길이 누구를 태우게 될지, 그때는 두 사람 다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떠난 뒤 해주댁은 빈 초가를 홀로 지켰습니다. 붓두막을 닫고 마당을 쓸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자꾸만 대문 밖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해주댁은 품속 서찰을 꺼내 남편의 수결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옥에 끌려가기 전 남편이 제 손에 이 종이를 쥐어주며 하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지요. 부인,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언젠가 이 억울함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오. 그때까지 부디 살아주시오. 그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또렷했습니다. 해주댁은 서찰을 다시 품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래 참고 견딘 것이 어쩌면 오늘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주댁은 대문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사나흘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이웃 고을 관청에 이른 칠성은 전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맡겨
둔 땅을 제 앞으로 옮겨받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서를 받아 든 서리 하나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문서가 자네 것이라고, 자네 같은 무지렁이가 이만한 땅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입니다. 서류를 살펴봐 주십시오. 서리는 문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슬그머니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허, 문서가 낡아서 다시 베껴야겠구먼. 여기 새로 옮겨 적었으니 이걸로 하세. 원본은 관에서 보관하고. 칠성은 글자를 몰랐지요. 하지만 그 새 종이에 그려진 수결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지요. 원래 문서의 수결은 끝이 부드럽게 감기는 삐침이었는데 새 종이의 것은 그 삐침이 뻣뻣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종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자네가 낸 것을 그대로 옮긴 게야. 아닙니다. 이 끝의 삐침이 다릅니다. 제 문서의 것은 부드럽게 감기는데 이건 뻣뻣하게 꺾였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나이 든 관원이 두 종이를 살피더니 헛기침을 했지요. 과연 다르구먼. 이보게 어찌 된 일인가. 서리는 진땀을 흘리며 얼버무렸고 결국 원래 문서 그대로 칠성의 앞으로 땅이 옮겨졌습니다. 하마터면 엉뚱한 문서로 바꿔치기 당해 땅을 통째로 잃을 뻔한 일이었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서리는 얼마 전 어떤 유력자의 사람이 찾아와 이 땅에 관에 은밀히 캐물은 뒤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합니다. 그 유력자가 누구인지 그때의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를 모르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먼. 사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아내에게 그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해주댁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서리가 문서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니. 서방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땅은 기름졌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에 접어들자 이웃 고을의 소작인들이 소출을 치고 찾아왔지요. 쓰러져 가던 초가의 곳간이 서고 마당에 소가 메었습니다. 좁쌀죽으로 하루를 나던 칠성 내외가 하루아침에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해진 옷을 걸친 늙은 여인 하나가 칠성의 집 대문 앞에 서서 밥을 청했습니다. 지나가는 거린입니다.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해주댁이 그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지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해주댁의 눈이 커졌지요. 유모 아니십니까? 늙은 여인도 해주댁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아이고 우리 마님 살아 계셨습니까? 이 늙은 것이 마님을 다시 뵙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던 그 난리통에 흩어져 생사도 모르던 사이였지요. 젖먹이 시절부터 해주댁을 키운 유모 모실이었습니다. 유모, 어찌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늙은 것이야.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며 떠돌았지요. 그런데 마님은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이 집은 또 네 댁이고요. 해주댁은 칠성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얼어 죽어가던 저를 이 사람이 거두어 아내로 삼았노라고요. 모실은 칠성의 손을 붙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우리 마님을 살려주셨어.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요? 은혜라니요. 오히려 유모께서 오셨으니 부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함께 지내십시오. 그날부터 모실은 칠성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해주댁은 3년 만에 마음을 나눌 사람을 얻어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며칠 뒤 한 사내가 장사치 행세를 하며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매가 매서운 자였지요. 그는 곡식을 사러 왔다면서도 자꾸 엉뚱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 좋은 땅을 어디서 얻으셨소? 문서는 제대로 갖추셨는지. 요즘 가짜 문서가 하도 많아서 말이오.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니, 그냥 하는 말이오. 그 귀한 문서는 어디 잘 간수하셨소? 이런 시골집은 도둑도 많은데 칠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곁에서 듣던 해주댁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자가 문서 둔 곳을 캐묻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해주댁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문서는 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내의 눈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그러고는 곡식도 사지 않고 슬그머니 물러갔지요. 사내가 사라지자 해주댁은 문을 걸어 잠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사람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문서 둔 곳을 알아내려 온 것이에요. 어쩌면 서좌수가 우리를 알아챈 것인지도 모릅니다. 설마요, 우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 서찰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날 밤 해주댁은 남편의 서찰을 부엌 아궁이 뒤편 벽돌 하나를 빼는 틈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모실도 근심 어린 얼굴로 거들었지요. 마님, 이 늙은 것이 서좌수 그 작자를 압니다. 한 번 눈독을 들이면 끝을 보는 자이지요. 3년 전에도 그리 나리를 잡았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모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말 그자가 아직은 모릅니다. 허나 대비는 해두어야지요. 저 서찰은 마님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까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지요. 3년 전에 그 서늘한 예감이 다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는 언젠가부터 낯선 사내 하나가 이따금 어른거렸습니다. 칠성의 집을 겼는지라다 사라지곤 하는 눈매가 매서운 자였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사내가 향한 곳은 이웃 고을서 좌수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의 사랑채에서는 매서운 눈매의 사내가 서좌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좌수 어른, 정선 두매 그 머슴 놈이 얻은 땅 말입니다. 아무래도 예전 윤씨 댁 것이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그 머슴의 계집이 3년 전 윤생원 댁 안 사람인 듯하옵니다. 서좌수의 처진 눈이 번뜩였지요. 늘 점잖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무어라, 윤도원의 처가 살아있어. 그것이 그 머슴 놈과 살며 내 손이 닿지 않은 땅까지 찾아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서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있는 것만도 골칫거리인데 죽은 윤도원이 제 결백을 밝힐 무언가를 남겼다는 옛 소문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계집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우선 그 집을 낱낱이 살펴라.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손을 쓴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서좌수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을 때조차 눈만은 웃지 않았지요. 정선 두매의 초가에서 이제 막 볕을 쬐기 시작한 칠성 내외는 그 저택에서 어떤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낯선 그림자는 부쩍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담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아침이면 마당가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무언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 초가를 향해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볕이 드는가 싶던 하늘에 다시 검은 것이 밀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와중에도 칠성의 초가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밤마다 켜졌습니다. 해주댁이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불빛이었지요. 어느 저녁 등잔 밑에서 붓을 쥔 칠성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부인, 저도 글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 30이 다 되도록 제 이름 석자도 못 쓰니 부끄럽습니다.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배우면 되지요.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방님 이름부터 써 봅시다.
칠성은 굵은 손으로 붓을 쥐고 서툴게 획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려 획이 삐뚤빼뚤했지만 신기하게도 붓이 지나가야 할 자리는 곧잘 짚어냈지요. 세상에, 처음 잡는 붓인데 어찌 이리 자리를 잘 아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남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뜻은 몰라도 획이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삐치는지는 눈 감고도 그려집니다. 해주댁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마다 글씨의 결이 다릅니다. 손버릇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흉내를 내도 완전히 똑같이는 못 쓰지요. 흉내낸 글씨는 결이 다르다.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칠성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 한마디가 훗날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몰랐지요.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등잔 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 제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온전히 써낸 밤, 해주댁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다 부인 덕입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눈뜬장님으로 살았겠지요. 그날 이후로 칠성의 글 공부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지요. 낮에는 드릴을 하고 밤이면 붓을 잡았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해주댁이 한자를 일러주면 칠성은 그 획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되짚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칠성은 제 아내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낼 수 있게 되었지요. 부인, 이것 보시오. 오늘은 부인 이름을 써보았소. 칠성이 내민 종이를 본 해주댁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직한 사내가 서툰 손으로 제 이름을 정성껏 적어준 것이지요. 서방님,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복은 무슨, 이게 다 부인이 가르쳐준 덕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한 초가였지만 그 밤만은 세상 어느 대갓집보다 따뜻했지요. 이 평온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해주댁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무렵 칠성 내외는 살림에 쓸 것을 마련하러 이웃 고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장터에서 해주댁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듯도 했지요. 그런데 포목전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포목 장수가 해주댁을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붙였습니다. 혹 예전 윤생원 댁 안방마님이 아니시오. 내 그 댁의 비단을 대던 사람인데 그 눈매가 어쩌면 이리 해주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정선 둠에 사는 촌부입니다. 그런가 아니, 하도 닮으셨어. 그 댁마님은 진작에 화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들었는데 내가 헛것을 보았나 보오. 미안하게 됐소. 칠성이 얼른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몸을 숨기고 나서야 해주댁은 겨우 숨을 골랐지요. 서방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이가 아직 있어요. 진정하시오. 잘 넘겼소. 이제 장터에는 조심히 다닙시다. 그런데 두 사람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뒤 그 매서운 눈매의 사내가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포목 장수의 말과 하얗게 질린 해주댁의 얼굴을 말입니다. 사내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자는 확신했지요. 저 여인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윤도원의 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해주댁이 조심스레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밥 걱정도 없고 유모도 곁에 있고 서방님도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아직 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남편의 억울함입니다. 서좌수가 씌운 그 거짓 죄목 말입니다.
남편은 향청 공금을 빼돌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려오게서 세상을 떠났지요. 저는 언젠가 그 억울함을 씻어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이름 석자를 다시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함께 방도를 찾아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말입니다. 정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인의 한이 곧 제 한입니다. 남편께서 남기신 그 서찰이 있고 유모의 증언이 있으니 언젠가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실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이 늙은 것이 그날 향청에서 본 것을 낱낱이 증언하리다. 거짓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유모의 증언과 남편의 서찰, 그리고 저 위조 문서만 나란히 놓을 수 있다면 해주댁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칠성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나서겠소. 글을 배우는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언젠가 그 문서들을 이 두 눈으로 살펴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가려 보이겠소. 해주댁은 남편의 그 말이 그저 위로만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직한 만큼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순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담밖의 인기척은 날로 잦아졌지요. 하루는 해주댁이 물을 길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낯선 두 사내가 저를 힐끔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며칠 전 장사치 행세를 하며 집에 찾아왔던 그 매서운 눈매의 사내였지요. 해주댁은 등골이 서늘해져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주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그 사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안까지 들어와 저를 살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소. 저들이 함부로 어쩌지는 못할 것이오. 하지만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저들은 관을 움직여 사람을 잡았어요. 서좌수는 그런 자입니다. 모실도 근심스레 거들었지요.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좌수가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자이지요.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주댁은 아궁이 뒤 서찰이 무사한지 몇 번이고 확인했지요. 볕이 드는가 싶던 그 짧은 평온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담밖의 인기척은 부쩍 대담해졌습니다. 밤이면 마당 가까이까지 발소리가 들렸고 개가 까닭 없이 짖어댔지요. 해주댁은 문고리를 몇 번이고 흔들어 잠갔지만 마음의 문까지 잠글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음을 온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칠성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서좌수가 보낸 하수인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 집 멋은 말이야. 갑자기 부자가 됐다던데 그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 아나? 글쎄요. 이웃 고을의 땅을 얻었다던데요. 그 땅 문서를 어디 두는지는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하수인들은 며칠을 두고 집 안팎을 살폈습니다. 언제 칠성이 집을 비우는지, 곳간은 어디인지, 문서는 어디에 있을 법한지 낱낱이 훑었지요. 해주댁은 그 낌새를 채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서방님, 요 며칠 낯선 자들이 집 근처를 맴돕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나도 보았습니다. 혹 서좌수가 우리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그럴까 두렵습니다. 서방님, 남편의 서찰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서좌수 손에 들어가면 남편의 억울함을 영영 밝힐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서좌수의 두 번째 수가 떨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침을 먹던 칠성내외 앞에 오라를 든 포졸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정선 두매의 머슴 칠성이렸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서좌수 어른의 고발이 있었다. 내가 서좌수 댁 재물을 훔쳐 그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칠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저는 서좌수 어른의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은 제가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입니다. 닥쳐라. 여기 서좌수 댁 재물장부와 내가 그것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 관가에서 가릴 일이니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포졸 하나가 문서 몇 장을 흔들어 보였지요. 서좌수가 아전을 매수해 꾸민 거짓 장부와 칠성이 그 재물을 훔쳤다는 위조 문서였지요. 3년 전 윤도원을 잡을 때 쓴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서방님, 해주댁이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은 칠성을 오라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칠성은 끌려가면서도 아내를 돌아보며 외쳤지요. 부인, 걱정 마시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서방님, 서방님. 한편 관아의 어두운 옥에서 칠성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라 자국이 벌겋게 남았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지요.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그 땅은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이란 말이오. 시끄럽다. 서좌수 어른이 도둑이라 하면 도둑인 게야. 내깟 머슴 놈 말을 누가 믿겠느냐. 옥졸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칠성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3년 전 이 같은 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아내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을 아내가 걱정되어 가슴이 미어졌지요. 부인은 지금 얼마나 두려울 거고 3년 전 그 일을 다시 겪고 있을 텐데 그때 문득 아내가 하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마다 글씨의 결이 다르고 아무리 흉내를 내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던 그 말이었지요. 칠성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렇지. 그 위조 문서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흉내내어 쓴 것이 아닌가. 흉내낸 글씨는 결이 다르다 했다. 내가 그 결을 짚어낼 수만 있다면 칠성은 옥 바닥에 손끝으로 획을 그어보았습니다. 밤마다 더듬던 그 수결의 결을 되새겼지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가닥 신락 같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올가맨 것이 거짓 문서라면 그 거짓을 밝힐 눈이 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칠성이 옥에 갇히자 마을은 다시 술렁였지요.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자들이 오늘은 또 말을 바꾸었지요. 그것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수상하다 했어. 도둑질을 한 게로군. 그러니 그 벌을 받지. 인심이란 참으로 야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요. 불이 났을 때 칠성이 도운 그 과부는 오히려 해주댁을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그 서방님이 도둑질을 할 분이 아니라는 건 이 마을이 다 압니다. 힘내십시오. 해주댁은 그 말에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서좌수의 하수인들이 칠성의 빈집을 노렸지요. 칠성이 옥에 갇힌 틈을 타 문서를 찾아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방과 곳간을 온통 뒤집어 엎었습니다. 분명 이 집 어딘가에 그 문서가 있을 게다. 샅샅이 뒤져야 세간이 부서지고 옷괴가 나뒹굴었습니다. 해주댁과 모실은 방 한 구석에서 벌벌 떨어야 했지요. 하수인 하나가 해주댁의 멱살을 잡고 으르댔습니다. 이봐, 윤도원의 처.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서좌수 어른이 다 아신다. 윤도원이 남긴 문서 어디다 숨겼어?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붙여주지. 해주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곱게 말할 때 내놔. 하지만 하수인들은 끝내 서차를 찾지 못했지요. 아궁이 뒤 벽돌 틈까지는 미처 손이 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분을 사귀며 으름장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간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지아비 목숨은 서좌수 어른 손에 달렸다. 그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내 지아비는 3년 전 윤도원처럼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게다. 하수인들이 물러간 빈방에서 해주댁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남편을 잃던 그 밤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었지요. 유모,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저 악한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겁니까?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엔 다릅니다. 3년 전엔 마님 홀로였지만 지금은 이 늙은 것이 있고 남편의 서찰이 있고 무엇보다 서방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찌합니까? 상대는 관을 손에 쥔 서좌수입니다. 우리 같은 힘없는 것들이 무슨 수로. 모실은 해주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이 늙은 것이 3년 전 향청에서 본 것을 다 기억합니다. 서좌수가 어떤 아전을 매수했는지, 거짓 문서를 누가 꾸몄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님에겐 나리의 진짜 수결이 있지요. 거짓 문서와 진짜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것이 참인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말입니다. 해주댁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남편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칠성마저 같은 손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유모. 저는 3년 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번엔 싸우겠습니다. 관아의 소지를 올리겠습니다. 남편의 억울함과 서방님의 무죄를 한꺼번에 밝히겠습니다. 이튿날 해주댁은 옥에 갇힌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옥졸에게 사정하고 또 사정한 끝에 잠시 창살 너머로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며칠 새 수척해진 칠성을 보자 해주댁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이 무슨 꼴입니까? 저 때문에 서방님이 이 고생을. 부인, 울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그보다 부인이 무사한지 그것이 걱정이었소. 어젯밤 그자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들었소. 서찰은 무사합니다. 아궁이 뒤에 감춰둔 것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서방님, 저는 두렵습니다. 3년 전 남편도 이 옥에서 칠성이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여기서 곰곰 생각했소. 그자들이 나를 올가맨 것이 거짓 문서라 했지요. 거짓 문서란 결국 사람이 흉내내어 쓴 것이요. 부인이 전에 말하지 않았소. 흉내낸 글씨는 결이 다르다고. 그야 그렇지요. 나는 글은 몰라도 붙지 나간 자리는 눈 감고도 아오. 재판이 열리면 그 거짓 문서와 윤생원의 진짜 수결을 나란히 놓아주시오. 내가 그 결이 다름을 짚어 보이겠소.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소. 해주댁의 눈이 커졌지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지요. 서방님, 정말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할소. 아니, 반드시 해내겠소. 부인은 관아의 소지를 올리고 유모의 증언을 준비하시오. 나는 그 수결을 가리겠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악한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소. 창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3년 전 홀로 남편을 잃었던 해주댁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옥에 갇힌 남편조차 이렇게 함께 싸울 길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반드시 서방님을 저 옥에서 꺼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그러겠소. 부인만 믿겠소. 집으로 돌아온 해주댁의 걸음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주댁은 등잔 밑에서 밤새 붓을 잡았습니다. 관아에 올릴 소지를 쓰는 것이었지요. 3년을 숨죽여 온 여인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었지만 그 어둠 끝에 동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관아 마당에서의 마지막 한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요. 칠성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해주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3년 전 남편을 잃던 그 밤의 어둠이 다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문득 마음이 약해질 때면 해주댁은 마을에 그 늙은 어른이 언젠가 남편 될 사람에게 했다는 말을 떠올렸지요. 사람의 값은 걸친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으로 재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칠성을 미련한 머슴이라 비웃었지만 그이는 얼어 죽어가던 저를 못 본 척하지 않고 품어준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제가 그 일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해주댁은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지요. 유모, 저는 이제 겁내지 않겠습니다. 남편도 서방님도 2번 다시 저 악한의 손에 잃지 않겠습니다. 마님, 허나 아녀자가 관에 나서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그 당돌함을 빌미로 되레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압니다, 유모. 부녀자가 스스로 소지를 올리는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을요. 허나 남편을 대신 나설 남정네도 없고 지아비는 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관례에 어긋난다 벌하겠다면 그 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3년을 참았으니 이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모실은 그 결연함에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소질한 백성이 관하에 억울함을 아뢰는 청원의 글을 이르는 말입니다. 날이 밝자 해주댁은 밤새 쓴 소지를 품고 관하로 향했지요. 여인의 몸으로 동원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가 3년을 숨죽여 온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내던지는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사또께 아뢰옵니다. 아녀자가 감히 관에 나선 무례를 먼저 벌하시더라도 이 말만은 들어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머슴 칠성은 죄가 없사옵니다. 그를 도둑으로 몬서 좌수야말로 3년 전 제 남편 윤도원을 거짓으로 모함해 죽인 자이옵니다. 동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윤도원의 아내가 살아 나타나 향촌의 실세서 좌수를 정면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마침 이고을에는 새로 부임한 수령이 있었는데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었지요. 그는 여인의 목숨을 건 호소를 예사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녀자가 정소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나 지아비가 옥에 있고 대신할 이가 없다 하니 그 사정은 참작하겠다. 서좌수와 머슴 칠성을 모두 동원으로 불러들여라. 흑백을 가리겠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좌수는 여유만만한 얼굴로 들어섰지요. 관을 손에 쥐었다 믿는 자의 오만이었습니다. 서좌수는 마당을 둘러보다 한편에 선 해주댁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서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흘렸지요.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구먼. 어리석은 것. 3년 전 내 지아비처럼 너도 곱게 끝나지는 못할 게다. 해주댁은 그 협박에 몸이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서좌수. 3년 전에는 제가 힘이 없어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허나 오늘은 다릅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여기 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2사람 사이에 오가는 심상찮은 기운에 숨을 죽였습니다. 죽은 윤생원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이미 바다하게 퍼진 터라 사람들은 오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 직감하고 있었지요. 오라에 묶인 칠성이 그 곁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 날 옥살이에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지요. 사또가 위엄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좌수는 저 머슴이 재물을 훔쳤다는 증거를 대라.
그리고 윤도원의 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대라. 서좌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지요. 여기 저 머슴이 내게 재물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소이다. 이 자가 내 돈을 꾸어 그 땅을 사놓고는 갚기는커녕 훔친 적 없다 발뺌하는 것이오. 보시오, 차용증 끝에 이 자의 수결까지 찍혀 있지 않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용증에 수결까지 있다니 서좌수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칠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그 차용증을 소인이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머슴 주제에 무엇을 보겠다는 게냐.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이름 석자도 얼마 전에야 겨우 배웠습니다. 그런 소인이 어찌 저런 차용증에 수결을 찍었겠습니까? 소인은 수결이라는 것을 그을 줄도 모릅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소인더러 제 이름을 써 보라 하십시오. 그러면 아실 것입니다. 소인의 서툰 글씨와 저 차용증의 번듯한 수결이 같은 손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사또가 붓과 종이를 내어주자 칠성은 굵은 손으로 제 이름 석자를 겨우겨우 그렸지요. 획이 삐뚤빼뚤한 것이 이제 막 붓을 잡은 이의 솜씨였지요. 그것을 차용증의 매끈한 수결과 나란히 놓으니 누가 보아도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소인의 손은 이 모양입니다. 저 차용증의 수결은 오래 붓을 잡은 이가 그린 것입니다. 소인은 저런 것을 그을 재간이 없습니다. 저 수결은 누군가 소인의 이름을 빌려 위조한 것이옵니다. 서좌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대신 쓰게 하고 손도장을 찍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번엔 해주댁이 나섰지요. 사또, 그뿐이 아니옵니다. 서좌수가 내민 저 차용증의 액수와 함께 낸 재물장부의 셈이 서로 맞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맞춰보았사온데 장부 항목을 하나하나 더한 값이 총액과 어긋나옵니다.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려다 셈이 틀어진 것이옵니다. 항목을 더해보시면 금세 드러날 것이옵니다. 사또가 아전을 시켜 장부의 셈을 맞춰 보게 했습니다. 과연 총액과 항목의 합이 어긋났지요. 거짓으로 부풀린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서좌수의 이마에 진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해주대기 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지요. 사또, 이것은 3년 전 제 남편 윤도원이 옥에 갇히기 전 직접 쓰고 수결한 서찰이옵니다. 남편의 진짜 손글씨이지요. 청컨대 3년 전 남편을 올가맨 그 향청 공금 문서를 관에서 찾아 이 진짜 수결과 대조해 주시옵소서. 그 문서의 수결이 남편의 것과 다르다면 그것이 곧 위조이며 남편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옵니다. 동헌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3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들춰지려는 순간이었지요. 무엇이라? 그럼 3년 전 그 문서도 위조란 말이냐? 바로 그때 모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굽은 등을 고추 세운 늙은 유모의 눈빛은 형형했지요. 사또, 이 늙은 것이 아래옵니다. 소인은 3년 전 윤씨 가문의 유모로 그 집 안팎의 일을 다 보았사옵니다. 3년 전 서좌수가 향청 아전 하나를 매수해 거짓 문서를 꾸미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윤생원께서 논밭을 팔지 않으시자 서좌수가 앙심을 품고 그리한 것이옵니다. 그 매수당한 아전이 지금도 이고을 향청에 있사옵고 그때 꾸민 거짓 문서 또한 향청 문서라 지금도 향청 창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사옵니다. 불러 문초하고 그 문서를 꺼내 대조하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사또는 즉시 그 아전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끌려온 아전은 처음엔 딱 잡아댔지요.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 늙은 아녀자가 무슨 원한으로 소인을 무고하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모르는 일이라?
그때 칠성이 다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붙이 나간 자리는 눈 감고도 압니다. 저 차용증의 위조수 결과 3년 전 향청 문서의 글씨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아전이 평소 향청에서 쓴 문서도 함께 놓으십시오. 위조한 자는 아무리 남의 글씨를 흉내내어도 제 손버릇만은 감추지 못합니다. 붓을 뗄 때의 삐침, 획을 그을 때의 기울기, 그 결이 반드시 제 것으로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또가 새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차용증의 위조수 결과 3년 전 향청 문서, 그리고 아전이 평소 쓴 문서에는 붓을 뗄 때 끝을 뭉툭하게 누르는 똑같은 버릇이 배어 있었지요. 새 문서가 한 손에서 나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내 손버릇이 새 문서에 그대로 있다. 더 발뺌하겠느냐? 사또의 호령에 아전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다 아뢰겠사옵니다. 3년 전 윤도원을 무고한 문서도 이번에 저 머슴의 차용증을 꾸민 것도 모두 서좌수 어른의 지시였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글씨를 위조했을 뿐이옵니다. 저 집을 살피고 장터까지 따라다닌 종놈들도 죄 서좌수 어른이 부린 자들이옵니다. 그 말에 마당 한편에 숨어 눈치를 보던 매서운 눈매의 사내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지요. 허나 포졸들이 이미 길목을 막고 있었지요. 칠성 내외를 장사치 행세로 떠보고 장터까지 밟고 다니던 그 사내도 그 자리에서 오라를 받았습니다. 측근이 등을 돌리자 서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오만하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궁지에 몰린 서좌수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는 사또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한 말을 흘렸지요. 사또, 이 일을 크게 벌여 좋을 것이 무엇이오? 향청의 체면도 있고 하니 적당히 덮읍시다. 사또께서 눈 감아 주신다면 내후하게 살해하리다. 동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관을 돈으로 사려는 그 뻔뻔함에 사또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무엇이라 이 마당에서 감히 나를 매수하려 드는 게냐. 방금 그 말로 내가 관을 어찌 여겨왔는지 만인 앞에 드러났다. 네, 그 버릇이 죄 없는 사람을 둘이나 잡은 것이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서좌수의 마지막 수마저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야유가 쏟아졌지요. 저 작자, 끝까지 저 모양이구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던 게지. 사또가 상을 내리치며 준엄하게 판결했습니다. 서인우는 듣거라. 재물을 탐하여 죄 없는 자를 거짓으로 얽어 해치고 아전을 매수해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이제 또 무고한 머슴을 도둑으로 몰았다. 남을 거짓으로 올가맨 무고의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내 좌수 직임을 파하고 옥에 가두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또한 3년 전 윤도원의 일과 강탈한 재산은 그 사안이 중대하니 내 관찰사께 소상히 아뢰어 마땅히 신원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 포졸들이 서좌수를 오라로 묶었습니다. 향촌을 주름잡던 서좌수가 제가 남을 올가매던 그 오라에 제 손으로 묶이는 순간이었지요. 구경꾼들이 통쾌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 악한이 마침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사또는 칠성의 오라를 풀게 했습니다. 머슴 칠성은 죄가 없다. 오히려 글도 모르는 몸으로 위조를 가려내어 진실을 밝혔으니 그 공이 크도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거두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그 마음이 갸륵하다. 내 이 일을 관찰사께 아뢰어 너를 천한 신분에서 풀어 양인이 되게 하리라. 면천이라 함은 천한 신분을 벗어 양인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 없던 머슴이 마침내 떳떳한 양인이 되는 길이 열린 순간이었지요. 얼마 뒤 관찰사에게까지 이 일이 아뢰어졌습니다. 3년 전 향청 문서가 위조였음이
낱낱이 밝혀지자 윤도원의 억울함도 마침내 씻겼지요. 죄인의 이름을 벗고 강탈당했던 재산도 해주댁에게 돌아왔습니다. 해주댁은 남편의 신원을 알리는 관의 문서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 없이 울었지요. 여보,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칠성이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의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부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서방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서방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돌다리 아래에서 이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야말로 부인 덕에 글을 배우고 사람 대접을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그 늙은 어른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어가던 여인을 업고 오던 칠성에게 말을 건네던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칠성아, 아니, 이제는 칠성 어른이라 불러야겠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칠성입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지난 겨울에 무엇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그때는 내가 못 알아듣더구나. 이제는 알겠느냐? 칠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칠성은 마당에 앉아 붓을 들었지요. 그러고는 서툰 손으로 그러나 또박또박 제 이름 석자를 적었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관의 문서에 제 이름을 양인으로 올리게 된 몸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주댁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한편 그토록 칠성을 비웃고 삭슬 깎던 마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지난날 손가락질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지난 겨울 온 마을이 등을 돌린 눈보라 속에서 칠성은 홀로 한 사람을 업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볕 가득한 마당에는 그를 우러러보는 이웃들이 모여들었지요. 홀로 걷던 그 겨울밤과 여럿이 함께 웃는 이 봄날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이웃 고을 윤씨 가문의 옛 땅에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칠성은 배운 글로 소작인들의 문서를 살펴 억울한 이가 없게 했고 해주댁은 어려운 이웃을 두루 도왔지요. 유모 모실도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매서운 겨울밤 온 마을이 비웃던 그 초가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해진 옷을 걸친 거지를 보았지만 칠성은 얼어가는 한 사람의 목숨을 보았지요. 걸친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기에 그 마음이 돌고 돌아 마침내 죽은 이의 억울함까지 씻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